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조용한 해안마을 상 자신투에서 기이하게도 똑같은 사건이 4차례 발생했다. 장례식장 전 사장인 의제니아 엘루의 집에서 겨우 70m 떨어진 곳에 살던 78세부터 87세까지의 4명의 노인 이웃들이 심장 차단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건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고령은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이웃들을 조사하고 사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이상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다. 4명의 여성 모두의 침대 옆 탁재는 카모마일과 레몬밤 차 찌꺼기가 든 컵이 놓여 있었다. 실험실 검사 결과 음료에는 외부 화학 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비극이 일어나기 전날 목격자들이 91살의 이웃인 의제니아가 보온병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을 봤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다. 추가적인 우려 요소는 지역 제재소 상 로케의 자료였다. 의제니아는 지난 1년 반 동안 특정 크기인 125x45cm의 판자를 5번 주문했다. 그녀의 말로는 이것들은 감자 상자 뚜껑이었다. 연금 수급자는 모든 주문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거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자신의 창고로 직접 배송을 받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2명의 인물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의제니아의 조카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누누 S였다. 47세의 남성으로 마을에 여러 번 나타났지만 숙모와의 관계는 긴장되어 있었다. 누누는 도박과 재정 문제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동기가 있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지역 의료보조원 엔리케 C였다. 바로 그가 밤에 3번 사망한 이웃들에게 출동했고 매번 같은 진단인 급성 심장 차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통해 엔리케에 대한 의혹은 빠르게 해소되었다. 그는 존경받는 인물로 완벽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결론은 시립병원의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관심은 일시적으로 누누에게만 집중되었다. 처음에 수사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부두 근처에 사는 어부가 경찰의 2번째 비극 전날 저녁 누누의 차인 낡은 르노 세단이 사망자 중 1명의 집 근처에 주차된 것을 봤다고 확신에 차서 증언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였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3km 떨어진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어부의 증언이 완전히 반박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차가 부두에서 목격된 시간에 누누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었다. 이 거짓 단서는 포기해야 했고 사건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다른 세부 사항들로 전환해야 했다. 수사 첫 단계가 끝날 무렵 경찰은 제재소 상 로케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기록에 따르면 의제니아는 단순히 관의 뚜껑과 비슷한 이상한 뚜껑들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웃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주기로 이를 행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의제니아의 창고에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곧 주요 비밀을 밝혀줄 수색 영장도 준비되었다. 하지만 수사진이 수색을 철저히 준비하는 동안 의제니아 자신은 여전히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상 자신투의 4여성에 대한 수사는 수년간 지속되었다. 의제니아의 조카인 누누 S는 오랫동안 주요 용의자였지만 그의 자동차에 대한 첫 번째 확인 후 경찰은 사건이 그 근처 어디엔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감시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추가 요청이 들어와 5년 후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다시 조카의 생활 패턴과 이동 일정을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2018년 누누의 알리바이가 신뢰할 만하지만 피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수사진은 기록된 이동의 세부 사항과 기록들을 철저히 재확인하기 시작했다. 누누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포르투의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곳은 모든 직원의 이동이 출입카드와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기록되는 현대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었다. 경찰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날짜들의 공장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공장의 답변은 단호했고 문서로 확인되었다. 누누는 각 날짜마다 12시간 연속 교대 근무를 하며 직장에 있었다. 그는 오후 8시에 출입증을 찍고 공장에 들어갔고 다음 날 오전 8시 정각에 떠났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그가 물리적으로 공장 구역을 눈에 띄지 않게 떠날 수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수사관들은 공장 문서만을 신뢰하지 않고 조사를 확대했다. 포르투갈의 자동 도로 요금 지불 시스템인 비아 베르데 서비스는 누누의 자동차가 포르투와 리스본 간 유료 고속도로 A1에서 여러 번 포착되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르노 번호판이 포착된 시간은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비극 중 하나가 일어난 날, 자동차는 포르투에서 출발할 때 오후 11시 8분에, 돌아올 때 오전 5시 47분에 등록되었다. 이 데이터는 도로 물류와 사건 일정을 고려할 때 누누가 상 자신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수사관들은 그래도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누누가 직장을 잠깐, 예를 들어 3시간 정도 떠나서 마을로 빠른 방문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공장 비디오 녹화를 재검토한 후 얻어졌다. 그의 교대 근무의 매분이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되었고 작업실 밖으로의 모든 이동은 출입 카드로 등록되는 통제 지점을 통과해야 했다. 따라서 조카의 단기간 실종 가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별도의 검증 대상은 상 자신투 부두의 등록기에서 나온 비디오 녹화였는데 어느 날 밤 누누의 차와 매우 비슷한 르노 세단이 목격되었다. 수사관들은 특히 목격자가 사건 현장에서 차를 봤다고 진술한 후 이 사실도 재확인하기로 했다. 화면을 다시 확대했을 때 경찰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번호판이 누누의 르노 번호판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 녹화된 자동차는 같은 브랜드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 사람이 단순히 부두에 주차했던 것이 초기 혼란을 야기한 것이었다. 이때 경찰은 제재소 쌍로케의 회계부서로부터 새롭고 매우 중요한 해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관의 크기와 비슷한 수수께끼의 뚜껑 주문들이 의제니아의 참여를 숨기기 위해 누누가 지불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었다. 하지만 재무문서 확인 결과 각 주문이 의제니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조카가 이 판자들의 구매에서 중개인이나 후원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수사진은 의제니아 엘에게만 집중해야 했다. 이웃들에 대한 특이한 관대함과 보통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채소 상자 주문에 대한 극도로 이상한 취향을 가진 연금 수급자 말이다. 경찰의 다음 단계는 의제니아에게 직접 향했다. 첫 의혹이 제기된 지 5년이 넘어서야 그녀와 사건의 연관성이 지역 주민들이 추정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불길하다는 것이 완전히 명백해졌다. 누누 S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관심은 완전히 의제니아 엘에게 집중되었다. 점차 증거의 고리가 조여지고 있는 노인 여성이었다. 이제 수사진은 의제니아와 그녀의 이웃들, 즉 그녀가 늦은 저녁에 자신들의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 같았던 고령의 여성들과의 관계 세부 사항을 더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했다. 답은 부분적으로 쉽게 얻어졌다. 지역교구 복지소 기록 보관소에 요청한 후 경찰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의제니아는 이미 15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노인 여성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조직인 카리타스 아베이루의 공식 자원봉사자였다. 의제니아는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차, 집에서 만든 과자, 직접 준비한 약초 혼합물을 가져다 주었다. 이웃들의 서명과 감사 편지들이 기록 보관소에 세심하게 보관되어 있어 후에 그녀의 희생자가 된 모든 사람들과의 오래되고 견고하며 심지어 신뢰할 만한 관계를 확인해 주었다. 경찰은 또한 2017년부터의 공증된 영수증을 조사했다. 의제니아 엘르은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전체 활동 기간 동안 어떤 지적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이타주의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사진에는 심각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자선 활동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세심하게 계획된 위장이었을까?
수년 후 조사를 받은 희생자들의 친척들은 의제니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 이웃들에게 차를 따라주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한 가지 불안한 말을 기억해냈다. 카모마일과 함께라면 자궁 속처럼 잔다. 그때는 아무도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제 1년의 비극 후에 이 말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사는 또한 의제니아의 자원봉사 방문이 그녀가 돌보던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와 일치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일치에 대한 문서상 확인은 없었다. 그녀의 모든 방문은 이웃들과 친척들에 의해 오로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는 친절하고 보살피는 할머니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료보조원 엔리케 씨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아베이루의 범죄 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은 엔리케가 사망한 이웃 중 한 명을 검사할 때 사용한 의료용 장갑에서 의료 실무에서 디기탈리스로 알려진 식물의 미세한 꽃가루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극소량에서는 심장 리듬을 조절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는 독성이 있다. 경찰은 다시 의제니아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의료보조원이 세심한 관찰을 받게 되었다. 그의 이전 증언과 야간 출동 일정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응급 의료 서비스가 추가적인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2017년, 2018년 출동 기록 보관소 분석 결과 반복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4명의 여성 각각의 집으로의 의료 보조원 출동이 그의 도착 4-7분 전에 의제니아에 의해 개인적으로 취소되었다. 출동 기록관의 기록은 의제니아의 설명을 그대로 보존했다. 혈압 정상, 거짓 경보. 이것은 그녀에게 엔리케의 방문 취소와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의 방문 사이에 중요한 시간 간격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때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방해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세부 사항은 마침내 경찰로 하여금 의제니아의 진실성과 무사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가 체계적으로 의료 출동을 통제하여 밤의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왜일까? 이제 수사진은 엔리케 씨가 정말로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한 꽃가루 이동의 희생자가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이것은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의제니아가 혼자 사는 여성들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이용하여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미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 여성들은 그녀를 단지 보살피는 도우미로만 보는데 익숙했던 것이다. 의제니아의 창고 수색을 앞두고 경찰은 바로 그곳에 이 일련의 이상한 비극들의 수수께끼에 대한 열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고 자원봉사는 훨씬 더 어둡고 계획적인 무언가를 숨기는 막에 불과했다. 1월 18일 밤 경찰은 마침내 의제니아 엘레 창고 수색 영장 번호 SJ007-2024를 실행했다. 작전은 새벽 2시 15분에 시작되었고 완전한 정적 속에서 손전등 불빛 아래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준비되었다. 수사관들은 바로 여기에 최종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항상 자물쇠로 잠겨있던 창고 아데가오의 입구문이 조심스럽게 부서졌다. 범죄과학팀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본 것은 125cm 크기의 완벽하게 맞춘 뚜껑으로 덮인 4개의 세심하게 설치된 관이었다. 관들은 한때 장례식장 직원 교육에 사용되었던 1950년대의 오래된 교육용 제품에 속했다. 하지만 각각의 바닥은 의제니아가 제재소에서 구입한 판자를 이용해 160cm까지 연장되었다. 의제니아의 4 이웃의 유해는 깔끔하게 안치되어 놀라운 정성으로 옷을 입혀져 있었다. 검사 결과 그들이 입은 옷들은 가톨릭 성인들의 달력에 따라 매월 엄격하게 교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고 바닥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두꺼운 석회층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지붕에 능숙하게 설치된 통풍구는 지속적인 통풍과 냄새의 거의 완전한 부재를 보장했다. 수사관들은 창고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기록했다. 이 광경은 어떤 보이는 혼란이나 서둠의 흔적도 없이 깔끔하고 계획적인 전시를 연상시켰다. 수사진 앞에는
의제니아가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유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부지를 검사한 수사팀은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았다. 창고 뒤에서 철저히 씻어진 정원용 수레를 발견했는데 여러 번 사용한 명백한 흔적이 있었다. 수레에서 희생자들의 집 입구까지 14m 길이의 좁은 콘크리트 경사로가 이어져 있었는데 울창한 서양 측백나무로 교묘하게 외부 시선으로부터 숨겨져 있었다. 나중에 조사받은 이웃들은 단 한 번도 수상한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감시 카메라는 전혀 없었다. 경찰은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여 집에서 창고까지의 경로로 각 시신을 옮기는데 의제니아에게 90초에서 120초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해의 무게인 38kg에서 42kg은 고령의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무게였다. 다섯 번째, 빈 관을 검사할 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관의 내벽에서 범죄 과학자들은 미확인 여성의 DNA 흔적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의제니아에 가능한 공범에 대한 이론을 낳았는데 그 정체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집중적인 일치 검색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 흔적을 식별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미확인 공범에 대한 가설은 현재로서는 확인도 반박도 되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다. 수사진에게 다음 충격은 코임브라 연구소에서 온 독성학 보고서였다. 전문가들은 내 이웃 중 3명의 유해를 발굴하여 상세한 화학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지만 예상되는 것이었다. 각 샘플에서 디기탈리스 식물의 파생물인 디기톡신의 치명적인 농도가 발견되었다. 바로 이 종류의 디기탈리스가 의제니아의 집 옆 화단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제 모든 주요 증거가 의제니아로 귀결되었다. 남은 것은 그녀의 동기와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뿐이었다. 의료보조원 엔리케 C에 관해서는 그가 최종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철저한 조사 결과 창고에서 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전에 그의 장갑에서 발견된 디기탈리스 꽃가루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었다. 마을 약국에서 엔리케는 바로 그 디기탈리스가 자라는 화단 근처에서 정기적으로 장갑을 벗었다. 이 사실은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수사진은 그의 연루를 배제했다. 수사관들은 이제 의제니아 L과 그녀의 철저히 계획된 행동들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그림을 보았는데 이는 일어난 일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 책임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남은 것은 그녀의 동기와 방법을 법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창문에서 수색을 조용히 지켜보던 의제니아 자신은 경찰의 출현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도 후회도 표현하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평온한 확신만이 있었다. 2024년 15월 3일 아베이루의 법정은 경찰관들, 기자들, 상자신투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찼다. 판사는 장례식장 전 사장인 96세 연금 수급자 의제니아 LI 네건의 특별히 중한 범죄와 인간 유해 모독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결정을 낭독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의제니아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고 조용히 누워있는 친구들, 이제 결코 그녀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병적인 믿음에 이끌렸다. 법원은 수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진이 구축한 범죄 메커니즘을 완전히 확인했다. 의제니아의 주요 무기는 자신의 정원에서 기른 디기탈리스 식물의 우린 물이었다. 이렇게 얻은 디기톡신은 고농도에서 심장의 동방결절 차단을 야기한다. 특별한 독성학 검사 없이는 자연적인 심장 정지와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한 소위 조용한 심근경색이다. 4가지 경우 각각에서 방식은 동일했고 세세한 부분까지 연습되었다. 의제니아는 디기탈리스 우린 물이 첨가된 약초차를 보온병에 담아 저녁에 희생자를 찾아갔다. 차를 마신 후 그녀는 스스로 응급차를 불러 신뢰할 만한 알리바이를 만든 다음 의료 보조원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출동을 취소했다. 문구는 항상 동일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혈압 정상, 거짓 경보. 이러한 전화 통화들은 아베이루 응급 서비스의 디지털 출동 기록 보관소에 기록되었으며
이것이 핵심 증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지나간 밤 동안 의제니아는 이미 이웃의 유해를 자신의 창고로 눈에 띄지 않게 옮겨 제재소 상로케에서 판자를 구입해 필요한 크기에 맞게 세심하게 개조한 미리 준비된 관에 숨겼다. 법원은 또한 중요한 일치점을 지적했다. 제재소의 계산서가 네 범죄 각각의 날짜와 완전히 일치했다. 수사 방어의 최종 요소는 모든 용의자들의 알리바이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었다. 의제니아의 조카인 누누 S는 제철소와 도로 서비스 비아 베르데의 데이터로 문서상 확인된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의료보조원 엔리케 씨 또한 완전히 무혐의 처분되었다. DNA 검사, 목격자 신문, 상세한 수사 실험이 일어난 일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무관함을 확인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의제니아는 평온하고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법정이 아닌 어떤 일상적인 행사에 있는 것 같았다. 법정 절차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의제니아는 그녀의 나이와 제한적 책임 능력으로 인정된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의료 감시해 보내졌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친구들의 방이라고 부르는 창고 아데가는 봉인되었고 나중에 경찰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다. 하지만 한 실마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수사관들은 5번째 빈 관에서 발견된 신비한 여성 DNA 프로필을 끝내 식별하지 못했다.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 검사에서는 어떤 일치도 발견되지 않았다. PJ는 이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표시하여 포르투갈의 미해결 범죄 특별 부문에 기록했다. 이로써 의제니아 L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수사 자체는 포르투갈 범죄과학 역사상 가장 특이하고 무섭도록 체계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알바칼리는 끔찍한 비밀을 숨긴 아파트에서 8년을 살았다. 사라진 바리스타 빈첸조의 유해가 평범한 저널 오토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수업 중에 그녀의 학생이 실수로 하이힐로 가구를 손상시켜 우연히 발견했다. 이제 경찰은 누가, 왜 이 모든 세월 동안 음악 선생의 평범한 집에 빈첸조를 숨겨두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23년 3월 16일 팔레르모 중심계에서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다. 56살의 음악 선생 알바 칼리가 학생과 함께 평소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여학생이 실수로 하이힐로 저널 오토만의 덮개를 뚫었다. 덮개가 밀려나자 촘촘한 회색 방수포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미라화된 유해가 나타났다. 며칠 후 이것이 6년 전에 실종된 바리스타 빈첸조 P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오토만은 모듈식 소파의 일부로 보였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인테리어에 잘 어울렸다. 2019년에 그 다리가 수리를 받았는데 이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에게 중요해 보였다. 오토만 내부에서 수사관들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깔아놓은 건축용 실리카겔층과 냄새 방지와 벌레 퇴치를 위해 사용된 캄파 비누 조각들을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 유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게 해준 것이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이웃들은 단 하나의 이상한 에피소드만을 기억했다. 약 6년 전 한밤중에 큰 소음이 있었지만 당시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수사는 즉시 2명의 용의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알바칼리는 빈첸조를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불안감을 보이지 않았고 빈첸조가 저녁 방문 후 그냥 떠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그녀의 이웃인 산드로 엘리였다. 42살의 가구 복원업자였다. 그의 DNA가 오토만 덮개에서 발견되어 즉시 카라비니에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공식 보고서에서 카라비니에리들은 산드로가 가구 수리 중에 빈첸조의 유해를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가설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의 직업이 그런 조작에 완벽하게 적합했고 가구에 남긴 그의 DNA 흔적이 직접적인 증거로 보였다. 그러나 곧 이 이론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법의학 전문가가 명확히 했다.
유해 보존에 사용된 실리카겔이 정확히 2017년 5월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이는 미라화의 특성과 화학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때 산드로는 팔레르모에 없었다. 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는 공식 문서와 증인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설이 반박된 후 카라비니에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재검토해야 했다. 산드로의 알리바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빈첸조가 알바칼리의 아파트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왜 산드로는 소유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오토만 다리를 수리하기로 했을까? 2019년 4월에 산드로 L은 알바칼리로부터 작은 주문을 받았다. 오토만 가구 다리의 간단한 복원이었다. 작업에 대해 그는 40유로라는 적은 금액의 청구서를 발행했는데, 이는 팔레르모에서 그런 서비스의 표준 가격에 해당했다. 로마 거리에 위치한 복원 작업장의 문서들이 수리 사실을 확인해준다. 주문서에는 알바의 명확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로마 거리 218번지. 가구다리 수리 자체는 완전히 평범한 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4년 후 같은 오토만 안에서 빈첸조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에 중요하게 되었다. 신문에서 산드로는 왜 가구 소유자와 추가 합의 없이 수리를 진행했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알바가 다리를 고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설명했다. 오토만이 흔들렸고 불편을 주었는데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적은 돈으로 빨리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복원 작업장의 문서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산드로는 실제로 특정 오토만의 특정 다리 수리 주문을 받아 실행했다. 상황은 평범해 보였고 영수증과 완료된 작업 서류로 완전히 확인되었다. 수사는 산드로가 오토만이 내부에 뭔가 특이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세부 검사 결과 오토만이 내부에 합판 프레임으로 특별히 덮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제품 내부에 대한 시각적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 산드로는 수리할 때 내부를 열지도 않고 단지 외부에서 다리를 강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덮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했다. 수사가 사실들을 파악하는 동안 지역 언론은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했다. 기자들은 산드로가 작업 중 장갑을 착용하는 습관에 주목했는데 이를 지문을 숨기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드로 자신은 가구 레커와 페인트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의학 증명서를 제출했다. 알레르기는 사건보다 훨씬 전에 받은 알레르기 전문의의 문서로 확인되어 이 추정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 단서를 검증 대기 중으로 표시했다. 산드로에 대한 가설이 거의 완전히 배제될 것 같았을 때 파리시의 병원에서 공식 퇴원 기록이 왔다. 문서에 따르면 2017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산드로는 다른 도시에서 계획된 외과 수술을 받고 있었다. 의료 기록과 공식 서류들은 설득력이 있었고 카라비니에리들은 빈첸조의 유해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그가 팔레르모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증을 받았다. 받은 문서들과 증인 증언들이 산드로 L에 대한 의혹을 거의 완전히 해소시켰다. 그의 인물은 2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한 가지에서 불분명함을 유지했다. 가구가 내부에 발견될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알바가 정확히 이 오토만을 산드로에게 수리하도록 주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산드로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보류하면서 필요시 다시 돌아올 권리를 유지했다. 왜 빈첸조의 친구들은 그가 크루즈선에서 일하러 갔다고 확신했을까? 공식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2017년 5월 13일 빈첸조의 친구들이 팔레르모 중심가 근처에서 전통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는 비공식적인 송별 파티였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 빈첸조는 코스타 크루즈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일을 시작할 계획에 대해 지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파티 다음 날 아침 빈첸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여행 의도를 알고 있었다.
몇 년 후 경찰이 빈첸조의 이메일 계정을 심층 조사했을 때 친구들 중 누구도 경보를 울리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졌다. 빈첸조가 실종된 이틀 후 그의 이메일이 코스타크루즈 인사팀에 이력서를 보냈다. 그 후 이메일이 자동으로 자동 응답기를 활성화했는데 그 텍스트는 간결하지만 명확했다. 나는 배에 있고 선박에서 일하고 있다. 라보로 인 라베. 자동 응답은 세계 표준시 UTC 기준으로 8시 12분에 활성화되었는데 마치 빈첸조가 이미 바다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빈첸조의 친구들이 바로 이 자동 응답을 보고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놀라지 않은 것 같다. 그는 항상 바다를 꿈꿨고 새로운 인상을 원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경찰에 말했다. 우리는 그가 이미 배에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곧 떠날 거라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수사는 정확히 누가 빈첸조의 이메일에서 자동 응답을 설정할 수 있었는지라는 핵심 질문을 놓칠 수 없었다. 카라비니에리 기술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응답기 활성화는 알바 칼리의 아파트에 속한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 빈첸조가 이 설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정도의 질문은 카라비니에리들의 집중적인 관심에 남아 있었다. 기술 전문가는 자동 응답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정에 로그인하고 특정 텍스트를 지정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행동 자체는 단순해 보였지만 출발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었다. 언론의 정보가 공개된 후 빈첸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실종을 연출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빠르게 나타났다. 출판물에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선박으로의 출발 착각을 만들어 실제로는 검은 일, 즉 비공식적으로 일하러 갔을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 문서나 세금 보고서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크루즈선에서 특히 저임금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처음에는 충분히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회사의 공식 데이터 검증까지 이를 열어둔 채로 놔두었다. 수사관들의 요청이 마침내 코스타크루즈 사무실에 도달했을 때 인사팀에서 공식 서신이 왔다. 문서에는 직접적으로 적혀 있었다. 코스타크루즈 회사는 빈첸조 P 시민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인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정된 기간에 우리 선박 중 어디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식 서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빈첸조가 실종을 연출하고 어딘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했다는 이론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이제 경찰은 빈첸조를 마지막으로 본 핵심 장소인 알바 칼리의 아파트에 다시 주목해야 했다. 크루즈선으로의 자발적 출발 가설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 빈첸조 실종의 열쇠가 바로 자동 응답이 설정된 그 아파트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는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세밀하게 복원하고 음악 선생 알바 칼리의 아파트에서 직접 일어난 사건들을 파악하기로 했다. 왜 오토만 다리에서 빈첸조가 아닌 알바의 피가 발견되었을까? 2023년 3월 18일 법의학팀이 로마 거리 벨몬테의 알바 칼리 아파트에 다시 왔다. 그들은 빈첸조의 유해를 숨기고 있던 오토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의 관심을 즉시 끈 것은 이전에 수리된 가구 다리에 있는 작은 마른 피 방울이었다. 샘플을 카라비니에리 실험실로 긴급 분석을 위해 보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피는 희귀한 영형 음성 혈액형을 가진 알바 칼리의 것이었다. 추가 분석은 그 안에 미세한 강철 부스러기 입자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범죄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이는 부상이 정확히 가구 볼트, 이른바 7/90 크기의 컴퍼맥과의 작업 순간에 입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 볼트들은 2017년 시기에 가구 조립에 널리 사용되었다. 사진 고정을 사용한 가구 검사가 전문가들의 결론을 완전히 확인했다. 컴퍼맷 7/90 볼트가 오토만 고정부 사진에서 명확하게 찍혔다.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알바가 정확히 이 고정 장치를 조일 때 상처를 입었다. 카라비니에리들은 즉시 알바가 외부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유해를 가구 안에 넣고 옮길 수 있었던
물리적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확인했다. 내부에 유해가 있는 오토만의 무게는 약 63kg이었다. 프레임과 합판 구조를 고려하면 총 무게는 거의 90kg에 달했다. 역학과 운동학 전문가들이 수사관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보조 재료, 특히 일반 담요와 지렛대 원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리 강하지 않은 체격의 여성도 독립적으로 그런 무게를 옮길 수 있다. 물리적 시나리오의 추가 증거는 알바 아파트의 마루에 명확하게 고정된 긁힌 자국들이었는데, 이는 오토만이 현관문에서 최종 설치 지점까지 이동한 방향과 일치했다. 한편 언론에는 대안적 가설이 나타났다. 알바가 나중에 2019년에 오토만이 이미 은신처로 사용된 후 우연히 상처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산드로가 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덮개를 풀 때 수리 중에 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 가설은 법의학 실험실이 새로운 현미경 검사 데이터를 제공할 때까지 그럴듯해 보였다. 분석은 피의 산화 정도가 명백히 그 출현 날짜를 2017년 5월로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론은 나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가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2017년 5월에 연결된 피의 산화에 대한 핵심 증거는 그날 밤 사건들에 대한 알바 자신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수사는 그 저녁의 핵심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만약 알바가 정확히 2017년 5월에 오토만을 닫으면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녀가 빈첸조 실종 당일에 직접 그것과 상호작용했다는 의미였다. 이제 카라비니에리들은 알바의 행동과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깊이 연구해야 했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수사는 더 이상 빈첸조 실종 순간과 그녀 아파트에 가구 은신처가 나타난 것과 알바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래된 노트북과 보증금을 찾으러 온 빈첸조의 방문은 어떻게 끝났을까? 2017년 5월 12일 오후 7시에 빈첸조가 알바 칼리에게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알레 19, 연경 파소 다테. 7시에 너에게 들를게. 그날 저녁 빈첸조는 오래된 노트북을 가져가고 이전에 방임대 보증금으로 알바에게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예정이었다. 이 방문 시점에 알바와 빈첸조는 이미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다. 7시경 계단 이웃인 연금수급자 루치아 M.I. 알바의 아파트에서 짧지만 충분히 큰 소리의 갈등을 들었다. 루치아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남자 목소리를 명확히 들었다. 알바와 빈첸조 사이에 그의 퇴거 전에도 어떤 금전적 갈등이 있었을까? 2016년 12월 10일 알바 칼리가 빈첸조로부터 날카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Ti denuncio all'agenzia delle entrate se non mi restituisci subito i soldi. 번역하면 네가 즉시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메시지는 알바를 세무당국과의 문제 가능성과 직접 연결시킨 첫 번째 기록된 위협이 되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수사의 빈첸조와 알바 사이의 금전 문제가 2017년 5월의 비극적 사건들보다 훨씬 전부터 지속되었다는 이해를 열어주었다. 수사관들이 2016년 알바 칼리의 금융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그녀가 전혀 어떤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알바가 정기적으로 집에서 음악 수업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현금으로만 수업료를 받고 결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팔레르모에서 그런 관행은 흔했지만 불법이었다. 동시에 어떤 갈등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알바와 빈첸조 사이에는 공식적인 임대 계약도 없었다. 그들의 금전적 관계는 전적으로 구두 합의에 기반했는데 이는 임대가 한 달 미만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빈첸조는 이미 8개월 동안 알바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이는 돈과 세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복잡성을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특히 임대 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 서면 문서의 부재가 완전히 확인되었다. 알바는 그들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않았고 빈첸조도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면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입장을 만들었고 알바를 세무감사의 가능한 검사 앞에서 취약하게 만들었다.
위협이 담긴 문자가 언론에 알려진 후 빈첸조가 의도적으로 알바를 갈취했다는 가설이 나타났는데 세무상의 결과를 위협하여 그녀로부터 큰 돈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빈첸조가 살아있으며 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숨어있다는 가설도 들렸다. 이 가설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빈첸조의 은행 보고서를 요청한 결과 2017년 5월 12일 이후 그의 은행 카드가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된 600유로의 보증금이 알바칼리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빈첸조가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가설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은행 보고서는 빈첸조의 600유로 보증금이 알바칼리의 손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항상 갈등 전에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빈첸조가 실종된 날부터 그의 은행카드 활동이 없다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그가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직접 가리켰다. 따라서 이전에 추상적으로 보였던 갈등의 금전적 동기가 완전히 구체적인 윤곽을 얻었다. 돈, 갈취, 세무조사 위협이 수사관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제 수사는 알바 자신과 그녀의 말, 그리고 빈첸조 실종 당밤 직접적인 그녀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이 말 후에 침묵이 찾아왔다. 루치아는 싸움 소음이나 다른 갈등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금전적 다툼의 사실 자체가 기록되었다. 바로 이 이웃의 짧은 증언이 수사의 중요한 점이 되었다. 카라비니에리들은 빈첸조가 알바에게 갈 때 노트북을 가져왔는지 알아보려 했다. 현관에는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 유일한 증인은 루치아였는데 그녀는 빈첸조가 중간 크기의 노란 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거기에 노트북이 있었는지는 여성이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유해 발견 후 경찰이 팔레르모 검찰 영장 제122호 2023호로 실시한 알바 아파트 수색은 아무 결과도 주지 않았다. 빈첸조의 노트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알바의 물건들 사이에도 아파트의 다른 방들에도 없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은 노트북에 알바를 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을 수 있고 바로 그래서 노트북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바 자신은 해가 될 만한 것의 존재를 부인했고 장치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확신했다. 이론은 아직 가설에 불과했고 수사에 의해 추가 검증을 위해 취해졌다. 후속 수색에서 명백해진 것은 노트북이 최종적이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갈등과 빈첸조의 실종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장치가 알백에서도 다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의 부재는 그날 저녁 사건들의 연쇄에서 중요한 미해결 고리로 남았다. 수사관들은 마케다 거리에 가까운 전당포들과 전자제품 수리점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거기서 종종 의심스러운 출처의 장치들이 나타났다. 카라비니에리들은 빈첸조가 알바를 방문하기 전에 돈을 위해 노트북을 처분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수사 이론에서 언급된 피 묻은 담요를 누가 꺼냈을까? 담요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면? 알바와 빈첸조 사이 갈등의 금전적 동기가 명확해진 후 수사는 물질적 증거의 실종 세부 사항들로 돌아갔다. 중심적 수수께끼는 추정상 중요한 흔적들이 있었던 사라진 담요였다. 알바의 아파트를 철저히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요를 찾을 수 없었다. 2023년 4월 5일에 카라비니에리들이 팔레르모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에이미아 회사의 보관 기록들을 받았다. 쓰레기차의 운행 일지에서 특이한 세부 사항이 기록되었다. 2017년 5월 15일 새벽에 로마거리 격리구역 4번지에 위치한 컨테이너의 계획에 없던 과적이 발생했다. 이 컨테이너는 알바의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쓰레기차 운전사 지안니 RI 수사에 확인해 주었는데 그날 밤, 더 정확히는 새벽 5시경에 컨테이너 근처에 여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단 몇 초만 봤지만 잘 기억했다. 그녀는 꽤 큰 말아놓은 천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대충 쌓여 있었고 명백히 그것을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지안니는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생활상의 상황으로 여겼다. 수사관들이 지안니에게 여성을 얼굴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물었다. 운전사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외모를 명확히 묘사했다. 여성은 마르고 피부가 검었으며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묘사는 8년 전 알바 칼리의 외모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전의 수사는 알바에게 공범자, 즉 무거운 물건 처리와 증거 처분을 도운 남성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지안니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쓰레기차 운전사는 컨테이너 근처에 한 여성만 있었다고 명확히 말했다. 남성 공범자에 대한 이론은 무너졌다. 카라비니에리들은 2017년 컨테이너의 쓰레기 잔여물을 확인하여 생물학적 흔적과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DNA 수색 요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밤의 쓰레기는 오래전에 소각되었고 모든 물리적 흔적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는 정확히 알바가 피 묻은 담요를 버렸다는 직접적인 물질적 증거를 수사가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범자는 비록 증인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 상태로 남아 있었고 후속 수사에서 최종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수사는 사라진 담요 형태의 직접적인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범행 도구에 집중했다. 이 중요한 물질적 증거의 부재가 수사를 복잡하게 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경찰로 하여금 그 운명적인 저녁에 사용된 도구를 밝히기 위해 알바의 아파트와 그 안의 물건들을 다시 철저히 연구하게 했다. 추정 살인 도구의 미세 입자들이 알바 아파트의 물건들과 일치할까? 2023년 11월 20일에 법의학 전문가들이 수사의 핵심 절차 중 하나를 마무리했다. 빈첸조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미세한 입자들의 연구였다. 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거운 금속 물체가 살인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이 순간까지 직접적인 물질적 확인은 없었다. 이날 두개골의 작은 균열에서 검은 주철 조각들이 추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금속의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즉시 샘플들을 정밀한 분광계 분석에 넘겼다. 이와 병행하여 수사관들이 알바의 아파트를 재검사했는데 그런 입자들을 남길 수 있는 인테리어 물건들에 집중했다. 악기들과 책들 사이 선반에서 수사관들은 오래된 기계식 메트로놈 위트너 탁텔 타이지에 주목했다. 메트로놈에 받침대는 주철로 만들어졌고 그것에서 명백히 조각 중 하나가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즉시 메트로놈의 금속이 빈첸조의 유해에서 발견된 샘플들과 일치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철저한 분광법이 실행되었다. 분석 결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놈 받침대의 주철 성분에는 철 94%와 탄소약 2%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개골 균열에서 추출된 조각들과의 일치도는 99.2%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그런 일치가 얼마나 희귀하고 의미 있는지 명확히 해야 했다. 법의학 전문가가 수사에 확인해 주었는데 다른 물건들과 그렇게 정확한 주철 성분의 우연한 일치 확률은 최소한이라고 했다. 이는 메트로놈 받침대가 거의 확실히 빈첸조에게 사용된 바로 그 도구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알바의 변호인이 즉시 전문 감정 결과에 반응하여 자신의 사건 버전을 제시했다. 변호사는 메트로놈이 비극적 사건 전에 우연히 떨어질 수 있었다고 추정했는데 이것이 받침대의 손상과 발견된 미세 입자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버전은 알백의 일시적인 구명줄이 되어 그녀의 변회에 어느 정도 기동의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수사는 이 설명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전문 감정을 계속했다. 이후 곧 전문가들이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메트로놈 받침대의 내부 모서리에서 빈첸조에게 속한 미세한 피 방울들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이 기구의 우연한 낙하 버전을 상당히 훼손했다. 이제 사고 버전은 심각한 위협에 있었고 완전한 반박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수사는 알바칼리에 대한 공식 기소 준비에 착수했다. 주철 분석 결과와 추정 살인 도구에서의 피 존재를 포함한 모든 축적된 증거들이 기소장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아직 자신들의 결론 평가에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최종 결정을 법원에 맡겼다. 2024년 6월 5일에 팔레르모 중죄법원이 알바 칼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알바는 오미치디오 프레테린텐치오날레, 미리 계획된 의도 없이 저지른 살인과 빈첸조 피해 유해 은닉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큰 외침이나 감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판결 선고 후 단지 짧은 정적과 건조하고 형식적인 순간만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2017년 5월 12일 저녁에 시작된 사건들의 완전한 연쇄가 복원되었다. 수사는 그날 저녁 알바와 빈첸조 사이에 반환되지 않은 600유로의 보증금과 빈첸조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확립했다. 바로 그때 알바가 그녀의 선반에 서 있던 메트로놈의 무거운 주철 받침대로 그에게 한 번이지만 강한 타격을 가했다. 이 한 번의 타격이 치명적이었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깨달은 알바는 범죄 흔적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빈첸조의 유해를 전월 오토만에 넣고 이전에 브리코센터에서 산 건축용 실리카겔로 조심스럽게 덮었다. 가능한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알바는 캄파 비누를 추가했는데 이것이 그녀가 후속 년들 동안 은신처를 눈에 띄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알바는 빈첸조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코스타 크루즈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자동 응답을 활성화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팔레르모를 떠났다는 착각을 만들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기계적이고 냉정했다. 그녀는 컴퍼메스로 오토만 덮개를 고정하면서 우연히 상처를 입었고 모든 피 흔적을 철저히 닦았다. 5월 15일 밤에 알바는 더러워진 담요를 로마 거리의 쓰레기 컨테이너에 버렸는데 이는 나중에 쓰레기차 일지와 운전사 지안니가 증언했다. 최종 심리에서 알바의 변호인은 그녀의 행동을 세무조사 위협과 금전적 압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공황, 정신적 붕괴의 결과로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 논증을 단호히 거부하며 알바의 행동이 연속적이고 완전히 의식적이었다고 선언했다. 알바 자신은 이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바닥을 보며 판사나 수사관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의 최종 발언 후 짧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알바 칼리는 18년의 자유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으로 수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